자, 이제 한명회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사라고 했었죠. 기타 회사 중에서는 하나만 한다면 요 한명회사만 하시면 돼요. 한명회사만 하면 된다는 거 하면 안 되지. 한명회사를 최우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설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절차고요. 한명회사는 정관을 작성할 때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아요. 다음, 자, 효력 발생. 자,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가 그냥 정관의 기재사항을 다 기재하면 자체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어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시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밖에 없어요. 다음, 정관의 변경. 자,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동의인데요. 자, 한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결의 방식이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크게 나누면 2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 동의하거나 과반수가 동의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다만 세부적으로 그 다 동의할 때 특정한 사원에게 어떤 이슈가 있어. 비유를 하자면 주주총회에서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잖아. 그런 식으로 어떠한 결의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이 있다면 걔는 빼고 다 동의. 아니면 개 빼고 과반송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원총회란 개념이 없고 다동의 아니면 과반송입니다. 그럼 다동의하는 것들은 뭘까? 그렇지. 자, 비유를 들자면 중요의안의 요령에 해당하는 것들. 주식회사의 비유를 들자면 결국에는 정관 변경과 회사의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동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동의, 조금 덜 중요한 건 과반수동의 이런 식이에요. 다음, 자, 양거로 2번 설립 등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설립 무효와 취소. 자,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이 표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한회사만 이게 사원 이사 감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설립 무효 취소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원과 업무집행자 이렇게 달라지는 것뿐 요 뒤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다음, 자, 회사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계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 닫을 회사를 다시 영업 중 회사로 돌려놓는 거야. 자, 설립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청산 중의 회사를 다시 잠깐만 우리 영업 다시 하자. 영업 중 회사로 돌려놓는 것이 회사의 계속이에요. 자, 설립 무효 취소 판결의 경우 딱 하나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의한 것인데 예를 들면 자, 유인물의 그림입니다. 한명회사의 사원 중 미성년자가 한 명 있었고요. 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명회사의 사원이 되어 설립 절차를 수행하는 바람에 요 Y라는 놈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설립이 자,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취소죠. 그죠? 그래서 설립이 취소가 된 거야. 자, 다른 사원들은 억울하잖아. 우리 돈 벌려고 지금 회사 차렸는데 기껏 차려놨더니 설립이 취소가 돼버렸다 이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특정한 사원에 의해서 무효나 취소가 되었다면 그때는 그 이슈가 있는 사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요. 그럼 그 특정 사원은 우리 회사에 계속 남겨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 그 특정한 사원은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사라는 것은 사원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자, 이게 회사 설립 무효 취소에서 회사의 계속이 가능한 유일한 예외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다음 사원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의 입사와 퇴사부터 볼까요? 자, 사원의 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명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퇴사라는 것은 한명회사의 사원 자격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사원이 어때요? 정관기재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사원의 입사에는 정관 변경을 위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총사원의 동의는 한 번 받기는 하지만 이 하나의 총사원의 동의가 2개의 효력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회사와 그 사원 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걸 입사계약이라고 불러요. 이 입사계약을 총사원의 동의로 하고요. 동시에 정관도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정관 변경의 효력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와 입사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정관이 변경되면 그때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총사원의 동의가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명합자 회사는요, 사원의 성명이 등기사항이야. 사원의 성명이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등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사원의 자격과는 무관한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로 봅니다. 이것도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어떻게 기출되었을까? 그렇지. 사원의 입사는 하단의 삼각표시 볼까요? 첫 번째 삼각표시.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한 때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2018년 기출입니다. 총사원의 동의로 입사 계약과 동시에 정관이 변경되고요. 등기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예요. 비슷한 내용이 2019년에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정관의 기재가 실제로 변경된 때로 본다? 총사원의 동의로서 입사 계약과 정관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틀린 지문으로 2019년도에 나온 지문이었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두 번째로 사원의 자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각표시 넘어가고요. 자, 사원의 자격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다만 회사는 한 명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요. 그죠?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명 회사의 사원이 될 수가 없어요. 173조 규정이죠. 자, 다만 예외가 있죠. 첫 번째,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 회사의 사원은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합자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년 후견의 개시가 뭐야? 사원이 피성년 후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성년 후견의 개시는요, 좀 이따 보겠지만 사원의 당연종임 사유예요. 사원의 사성파가 이사의 사성파가 당연종임 사유듯이 한명회사는요, 사원의 사성파가 당연종임 사유야. 그래서 성년 후견의 개시는 당연종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사원이 되자마자 당연종임 되니까 사실상 선임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성년자는 사원이 될 수 있어. 다만 법정 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됐다면 이때에는 설립에 하자가 없고요. 첫 번째, 설립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이후에 그 사원 자격으로서 한 행위는 그냥 행위라 그러면 법률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 명 회사는 합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원들이 곧 회사의 업무를 집행해요. 미성년자가 회사의 업무 집행을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이때 법정 대리인 동의가 매번 필요하느냐? 아닙니다. 사원 자격으로서 한 행위는요, 능력자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개별적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사원이 되는 데에만 허락만 있으면 됩니다. 자, 유인물의 그림입니다. 내가 퀴즈를 안 넣어놨나? 자, 이번에는요, 미성년자 Y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사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Y가 사원 자격으로서 하는 업무 집행에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 업무 집행은 취소할 수 있는 업무 집행이 아닙니다. 유효한 업무 집행이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입사의 효과. 자, 무한 책임 사원을 언제부터 부담하느냐인데요. 자, 사원의 책임은 이따가 요약을 해드릴 텐데 사원의 책임이 증가할 땐 소급 적용. 나중에 정리해드려요. 안 적으셔도 돼요. 사원의 책임이 감소할 땐 2년 애프터 서비스. 이게 기본입니다. 자, 사원이 아닌 자가 사원이 되었어. 사원의 책임이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책임이 없다가 책임이 생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급 적용을 해요. 그래서 회사 성립 후에 새로운 사원이 가입하였다. 이 사원을 신입사원이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회사의 직책으로서의 사원이 아니라 회사 오너의 뜻이에요. 오너. 말단 사원의 뜻이 아니야. 사원,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회사의 오너죠. 신입사원은 그 가입 전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는 거야. 신입사원도 처음부터 얘는 우리 회사 사원이었던 것처럼 보고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은 이번엔 입사의 반대로서 퇴사 보도록. 뭐야 이거. 자, 이거 유인물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설립할 때 A, B 두 명 사원만 있었어. 그리고 500원의 채무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C의 사원이 가입했어요. 자, C는 이 500원에 대해서 책임질까?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연대 책임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퇴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사란 제도는 물적 회사에는 없어요. 주식회사에는 주주가 퇴사를 한다? 뭐 그나마 비슷한 것이 주식 매수 청구 하나가 있는 겁니다. 회사의 내 주식을 팔아버리고 난 주주 그만두겠다라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뭐 상환 주식의 상환 정도? 그 밖에는 주식회사에는 사원이 뭐 야, 나 사원 주주 그만둘게 하고 퇴사 이런 게 없어. 근데 한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는 사원의 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발적 퇴사, 임의 퇴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그만둘래 라고 하고 획 물러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고선 퇴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예고를 하느냐? 자, 정관으로 존립 기간을 정했다면 우리 회사는 향후 5년간 존속한다. 5년간만 딱 영업하고 그 다음에 문 닫고 청산난 다음에 자녀재산 분배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냥 5년 기다리면 되겠지요. 그지요? 자, 이런 식으로 존립 기간을 정했다면 5년 기다려. 그런데 존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자, 아니면요. 어느 사원의 종신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어느 사원이 죽을 때까지 우리 회사가 존속한다. 이런 식으로 정했다면 영원히 이 회사의 사원으로 있어? 그럴 순 없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임의 퇴사를 어떻게 하느냐? 예고하고 퇴사라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전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가 가능합니다. 자, 왜 예고를 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하느냐? 그냥 오늘 퇴사 안 되느냐? 이유는요. 사원이 퇴사를 할 때는요. 펀드랑 비슷해. 펀드도 혹시 펀드 해보신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에 500만 원 내고 펀드 가입했어. 근데 펀드 해지하면은 그 해지 시점에 평가를 내. 내 투자금이 5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펀드가 수익이 좋아가지고 53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530만 원을 돌려주거든. 사원도 똑같아. 사원이 처음에 설립을 할 때 500만 원 출자했어. 퇴사할 때 그 출자금 500만 원을 평가해서 평가액을 반환해 주거든요. 그게 500만 원이 6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 3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평가를 하려면 결산을 해야 되잖아. 결산을 하고 돌려주려면 영업연도 말이 돼야 결산하니까 결산 후 출자금의 반환을 위해서 결산 후 출자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영업연도 말에 퇴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부득이하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개판이야. 이건 판사가 봤을 때도 퇴사할 만해. 자,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고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영업연도 말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어요. 부득이하다면. 자, 다음은 임의 퇴사가 아니라 일종의 해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자, 사원 자격을 그냥 강제로 이 사람의 의사 무관하게 박탈시켜 버리는 것을 제명이라고 불러요. 제명. 이름을 지워 버린다는 뜻이죠. 자, 제명이란 무엇이냐? 자, 먼저 사원에게 제명의 원인이 있어야 돼요. 사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제명의 원인에 대해서는요. 자, 한 페이지 뒤로 가시면 자, 각주 제명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표적인 제명 원인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니, 출자하기로 한 놈이 돈을 안 줘. 이행을 하지 않아. 제명시킬 수가 있고요. 다음에 경업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 행위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제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 없는 업무 집행이나 대표를 할 때 제명할 수 있고요. 등등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명할 수 있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명의 원인이 있을 때 다시 앞으로. 자, 그러면은 어떤 다른 사원 개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제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때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방식이 뭐냐? 자, 다른 사원 전원동의 그러면 제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원이 아니라 이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일종의 해임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해임 청구.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여 사원이 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명은 그 제명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뺀, 얘는 의결권이 없어. 얘를 제외한 다른 사원이 과반수가 동의하면, 이게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인적 회사는 다 그래.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소집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사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 얘를 제외한 다른 사원이 5명이다. 5명 중에 3명만 동의서 받으면 바로 제명 신청을 법원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명입니다. 제명. 자, 다음 어디 갔어? 제명. 자, 다음. 자,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서, 아니 뭐야 이거? 각주? 자, 뒷페이지 다시 각주. 자, 여러 명의 사원을 제명할 때, 자, 사원 각각에 대해서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원 2명을 제명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얘에 대한 동의서 따로 받고 얘에 대한 동의서 따로 받고 이렇게 동의서를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다음, 사원이 2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혼자서 다른 사원을 제명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그게 가능하게 되면요, 한 사람이 퇴사함과 동시에 한 명 회사는요, 사원이 한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요. 해산하거든요. 그래서 사원이 2사람인 경우에는요, 제명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원이 한 명이 되면 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같은 이유로, 자,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한 사람밖에 없는 합자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합자 회사는요, 자, 무한책임 사원 적어도 1명, 유한책임 사원이 적어도 1명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한쪽이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산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요, 합자 회사에도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도 다른 사원을 제명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회사가 해산하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해산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어느 한 사람의 사원에 의해서 회사가 해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니네 문 닫고 싶으면 니네 2명이 다 동의서 법원에 제출해. 그럼 우리가 해산 판결해 줄게. 라는 식이에요. 자, 따라오시죠. 자, 다음 어디까지 봤지요? 자, 내가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야겠어요. 자, 앞 페이지 가시고요. 퇴사 사유로서, 자, 회사 계속의 부동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산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설리 무효 취소 판결 이외에 진짜 해산 사유가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존립 기간을 정한 것이 있어 5년으로 정했던 게 존립 기간이 만료가 돼서 회사가 해산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때에는 특정 사원을 배제하고 전원 동의가 아니라 그 5명의 사원이 있다면 5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만으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무효 취소 판결 시에 회사 계속하는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4명만 동의했다. 4명으로 회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3명만 동의했다. 3명으로 회사 계속할 수 있어요. 2명만 동의했다. 2명으로 회사 계속할 수 있어. 한 명은 안 돼. 자, 2명만 동의했다 그러면 3명은요. 3명은 그냥 퇴사 간주하고 2명으로 회사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명의 뭐예요? 퇴사가 간주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회사의 해산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자, 설립 무효 취소, 이건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건 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뭐야, 또 유인물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기타 내용. 자, 기타 내용으로 첫 번째 건 요건 별표 치겠습니다. 자, 한 명의 사원은요, 자,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으로서 퇴사합니다. 다음에 정관에 정한 퇴사 사유 발생 시 퇴사하고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면 어떻게 돼? 그럼 지분이 없잖아. 자동으로 퇴사하는 것이에요. 자, 이따 보겠지만 사원의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요, 전부 양도건 일부 양도건 간에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분 양도가. 그다음에 이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퇴사의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에 투자한 사람 펀드 탈퇴할 때에 출자금 돌려받지요. 평가에서 똑같아. 사원이 퇴사를 할 때에는요, 내가 투자한 그 출자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한 다음에 그 출자 금액을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액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자, 퇴사한 사원은 지분환급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금전 출자나 현물 출자를 한 사람들이야 그 가액이 명확하니 평가를 딱 해가지고 평가액을 돌려주면 돼. 근데 노무나 신용을 출자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 노무 출자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무상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 출자를 했다라는 것은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을 서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줬다든지 이런 게 신용 출자인데 이런 것들은 금전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나 신용을 출자한 사원도 어떻게든 평가를 해서 금전으로 출자액을 반환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나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정관에 다른 장음이 없는 한 그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뭐야 이거 오타인가? 오타지요. 이거 왜 뭐야 이거? 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사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금전으로 출자를 어떻게든 평가를 해서 야, 너 3개월간 무상근로했지? 그럼 한 달 월급 500만 원으로 해서 1,500만 원 출자했다고 치고 그 1,500만 원을 출자한 것을 이제 금전으로 지금 이 평가액은 한 1,800만 원쯤 됐어. 1,8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에요. 따라오시죠. 자, 다음은 지분환급 청구권에 이어서 상호 변경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회사의 상호에 회사의 이름에 내 이름을 갖다 쓴 거야.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그래가지고 한 명회사 상호에 뭐 바이든 한 명회사 바이든 뭐 이렇게 쓴 거야. 자,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회사의 상호나 아니면 다른 상인의 상호에 내 이름을 그냥 갖다 쓸 것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거래에 대해서 이름을 빌려준 나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하면서 내 퇴사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이 회사의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내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 회사의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질 리스크를 남겨줄 이유가 없겠지요. 따라서 나 퇴사하니까 야, 회사 상호에서 바이든 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 자,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상법 24조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상법 총칙에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회사의 상호나 어떤 상인의 상호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요. 책임을 함께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자, 다음 사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의 책임, 자, 원칙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진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책임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의 이행과 관련해서는요, 이 보증인의 책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유인물의 민법상 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제가 PPT에 넣었나? 넣었네. PPT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보증인의 책임으로서 첫 번째 뭐야 이거? 이게 PPT의 유인물 내용이 아니구나. 자, 판서하겠습니다. 자, 보증이란 무엇이냐? 자, A란 사람이요, B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 A를 뭐라고 부르지요? 채무자, B를 채권자라고 부르지요. 이때 B가 A를 믿지 못하게 된 거야. 야, 너 나중에 가서 돈 안 갚으면 어떡할래? 담보 맡겨.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맡기면 이것을 물적 담보라고 불러요. 물적 담보. 근데 A가 재산이 없어. 야, 네 친구 중에 갑이란 자 있잖아. 야, 갑이 좀 돈 좀 있다던데 야, 걔한테 보증 쓰라 그래.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인적 담보로 불러요. 그리고 이 인적 담보에는 보증 채무와 연대 채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알았어, 내가 보증 쓸게 하고서는 이 채권자와 보증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 이 A와의 관계에서 이 갑은요, A에 대한 보증인이라는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요 B와의 관계에서는 얘가 채권자라면 얘도 채무자잖아.
그죠? 그래서 B가 채권자, 갑은 채무자는 채무자인데 그렇죠. 보증 채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요. A는 얘도 채무자, 얘도 채무자니까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A를 주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자, A가 주된 채무자예요. 그러니까요. B가 돈을 받을 때에는 먼저 A에게 가서 받고요. A가 돈을 갚지 못할 때 갑에게 가서 2차적으로 갑에게 가서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주채무자, B를 보증채무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를 따진다면 이 A가 1번 채무자, 갑이 2번 채무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보증인은요. 주채무에 대하여 보충적인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 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보충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주채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보충, 메꾸어 주는 성격이란 뜻이지. 그리고 이 보충성에 기하여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유의문엔 4가지 적어놨는데 3가지만 그냥 적겠습니다. 자, 채권자에 대해서 보증인은요. 다음 3가지의 항변을 가진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자, 최고 검색의 항변이에요. 자, 항변이 뭐였지? 항변? 기억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와서 돈 달라 그랬어. 근데 채무자가 난 이런 항변이 있으니까 돈 못 줘. 라고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어떠한 변명, 사유를 항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보증 채무자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서 첫 번째 최고 검색의 항변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최고의 항변이란 무엇이냐? 자, 최고라는 것은 제가 통지의 일종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최고라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뭔가를 시키면서 통지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키는 거야, 최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권 예고부 최고다. 기억나세요? 실권 예고부 최고 뭐였어? 야, 몇 월 며칠까지 청약기일이야. 이때까지 청약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실권시켜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은 통지는 통지인데 뭔가를 시키는 통지가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채권자가 갑에게 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보증인이 뭔가를 시키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뭐라고 시키느냐? 야, A한테 가서 돈 받아. 나는 보증인이야. 2차 채무자니까 A한테 가서 돈 받고 나한테는 청구하지 마. 라고 시킬 수 있는 항변. 이걸 최고의 항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B가요. 나 이미 A한테 갔다 왔는데 A 돈 없대.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라고 했을 때 또 갑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 아니야. A 돈이 있어. A 집에 가봐라고. 금두꺼비 한 마리 있다고. 그거 벽장에다 숨겨놨어. 라는 식으로 주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손쉽게 그것을 강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주채무자한테 가서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해라 라고 주장하면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자, 주채무를 집을 뒤져봐라. 검색해봐라 라는 항변으로 검색의 항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반적으로 합쳐서 최고 검색의 항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 B가요. A한테 가서 야, 돈 갚아라고 했더니 A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딱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때 B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오늘까지 갚아야 되는 건데 원래 3개월로 연장해 줄게. 3개월 있다 갚아라. 라고 하면요. A는 B에 대해서 3개월의 항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B가 돈이 급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A를 찾아오면 이때는 A가 무릎을 굽히지 않아. 당당히 서서 석 달 있다 갚으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A는 B에게 거절을 할 수 있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B가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갑에게 가야 되겠다. 해서 갑에게 갔더니 갑은 뭐라 그러느냐. 아니 A는 석 달 미뤄줬으면서 왜 나는 지금 달라 그러느냐. 나도 석 달 있다가 갚겠다. 라고
A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갑이 갖다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주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을 보증채무자가 끌어다 쓴다. 원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주채무자의 항변 원용이고요. 다음, 자, A가 B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그러니까 A가 B한테 갚을 돈이 5천만 원, 받을 돈이 2천만 원 있어. 그럼 B가 A한테 가서 야 5천만 원 갚어 라고 했을 때 A는요 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나한테 2천만 원 갚을 거 있지? 3천만 원만 갚을게. 3천만 원 퉁치고 3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똑같은 상황에서 갑에게 갔다고 칩시다. A가 돈이 없어가지고 B가 갑에게 가서 5천만 원 주세요 했어. 이때 갑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 A가 2천만 원 받을 거 있다고 들었다. 이 A의 상계권을 내가 주장하겠다. 퉁치고 3천만 원만 드릴게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자, B는요 갑한테 2천만 원 갚을 거 없어. A한테 갚을 게 있는 거야. A한테 갚을 게 있어서 A가 상계할 수 있는 것을 갑이 상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채무자의 상계권의 원용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인물엔 4개로 써놨지만 보통 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을 하나로 부르거든. 그래서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3개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갑이 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어. 그러면 자, A와 갑의 B에 대한 채무는 다 소멸합니다. 하지만 A와 갑 사이에 내부적인 문제는 남은 거야. 그러면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대신 이행하였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이 한명회사 사원의 책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사 사원의 책임은요 보증인의 책임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한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보충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1번 채무자 회사가 갚지 못했을 때에야 그 부족한 부분을 사원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회사가 완제를 못하면 나머지 부분을 누가 메꾼다? 사원이 메꾸는 거예요. 이때 각 사원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다 갚을 수 있다면 사원들이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보충성에 근거하여 자, 한명회사 사원은요 다음 3개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보시면 어때요? 똑같지. 그래서 첫 번째, 최고 검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사원한테 돈 달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 가서 받으시오 라고 시킬 수가 있고요. 최고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회사에 돈이 없대. 아니야. 그러면 회사 돈이 있어. 강제집행도 쉬워. 회사 가서 받아 라고 검색의 항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변제의 자력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해요. 회사가 돈 갚을 능력이 있고 자, 그 집행, 강제집행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사원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항변이 있다면 사원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다음, 회사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을 사원이 상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구상권도 똑같아. 구상권도 사원이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와 다른 사원들에 대해서, 연대채무니까 다른 사원들에 대해서 야, 왜 나만 갚어? 너네들도 내놔. 라는 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밑줄 그은다면 회사와 다른 사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된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어디를 보시느냐? 책임, 기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15조 자칭 사원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배웠던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 같은 규정? 아니면 표현이사 같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외관주의에 따른 개념이에요. 외관주의. 자, 사원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사원 행세를 한 거야. 그럼 외관이 갖춰졌죠. 그러면 그 오인으로 인해서
회사와 거래한 자, 오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지요. 알면서도 오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너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라는 거야. 이것을 자칭 사원의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표현이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비유를 든다면 표현이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신입사원의 책임은 아까 봤었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자 퇴사한 사원의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이었던 자가 퇴사를 했어. 사원 책임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책임의 감소지요. 감소했을 땐 2년간 애프터 서비스예요. 2년간.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퇴사한 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 등기. 자,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2년 적용됩니다. 퇴사 시점이 아니라 등기 시점이야. 퇴사 시점과 등기 시점은 본점 소재지라면 최대 2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퇴사 등기를 하기 전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 등기 후 2년간 자기가 원래 부담하던 책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죠. 그게 무한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규정은요. 지분을 양도하여 사원 퇴사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지분 양도를 포함해서 어떤 퇴사 사유건 퇴사했을 땐 등기 후 2년간 애프터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 유의물 보실까요? 퇴사 사원의 책임. 자, A, B, C 3명의 사원이 설립을 했어요. 자, 채무가 300원 발생했습니다. C가 어떠한 사유로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다가 퇴사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그렇죠. 퇴사 등기, 자, 퇴사 이후, 퇴사 등기 전 요때 발생한 채무야. 자, 요 300원의 채무와 요 500원의 채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자, 퇴사 이후에 발생한 채무지만 퇴사 등기 전 발생이기 때문에 요것도 책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퇴사 등기 후 2년간 요 300원과 500원 전체에 대해서 C의 책임이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게 중요하죠. 퇴사 이후에 발생한 채무지만 퇴사 등기 전이기 때문에 책임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음 사원의 책임의 소멸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해산의 경우입니다. 해산. 자, 해산의 경우도 사원들이 다 이제 결과적으로 퇴사하겠지요. 근데 해산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 기간을 더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등기 후 5년이에요. 자, 그래서 해산의 경우는 해산 등기를 한 후 5년간 책임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의 내용은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출된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해산청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산청산에서. 자, 결국에는 해산의 경우라면요. 유인물의 그림을 보시면 설립을 했어요. 자,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어떤 사유건 간에 그 이후 2주간 내 해산 등기를 하거든요. 해산 등기 시점이 기준이에요. 해산한 날이 아니라 해산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년간 책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원의 책임이 해산 등기 후 5년간 해산 등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유지한다 이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시느냐? 출자와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원의 출자에 의의. 자, 출자는 사원의 본질적인 의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출자 사원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단돈 100원이라도 회사와 출자를 약정해야지만 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치 주식회사와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배운 게 주식회사밖에 없으니까 발기인은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인수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한 명 회사의 사원은 단돈 10원이라도 무조건 출자를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정관으로도 출자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출자 의무가 없는 무출자 사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음 출자의 종류로서 금전, 현물 출자 다 가능하고요. 무한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노무나 신용을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출자 의무. 자, 출자 의무도 추상적 출자 의무와 구체적 출자 의무로 나눠집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배웠던 추상적 신주인권, 구체적 신주인권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의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걸 차이점이야. 의무라는 게 차이점이야. 자, 그래서요. 추상적 출자 의무란 무엇이냐? 정관에 출자의 내용을 정했다면 정관에 정해놓은 그 출자의 내용 자체를 추상적 출자 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반면 구체적 출자 의무는 무엇이냐? 그 정관에 정해져 있는 정관에 정해놓은 출자 의무가 그 이행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가 된 것을 구체적 출자 의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독서실을 쓴다. 그러면 독서실 3개월은 무료 체험이 된 거야. 그리고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독서실 한 달 뭐라 그러나 그거를 뭐 월세라 그러나 뭐 그 독서실비를 내야 돼. 그러면 내가 독서실 쓰다가 3개월 되기 전에 독서실 뺐어. 돈 안 내도 되는 거야. 근데 3개월이 됐어. 돈 내고 써야 되지요. 비슷한 거야. 자, 출자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사원이 퇴사를 만약에 그때 했다. 그러면 출자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자, 추상적 출자 의무만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 출자 의무도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출자를 이행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 출자 의무라면 자 3개월 썼어요. 3개월 됐어. 이제 돈 내고 써야 돼.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짐을 빼.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내고 짐을 빼야지. 그죠? 일단 독서실비를 내. 그 다음에 내가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지. 그죠? 구체적 출자 의무도 마찬가지야. 자, 구체적 출자 의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원이 퇴사를 한다? 구체적 출자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출자 의무 이행하고 그거를 평가해서 퇴사했으니까 돌려받는 겁니다. 독서실비도 똑같아. 3개월 썼어? 그러면 독서실비 내야 돼. 그리고 내가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는 거야. 똑같지요. 구체적 출자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 구체적 출자 의무의 양도? 의무의 양도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주주가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죠. 돈 받고. 자, 사원이 구체적 출자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회사는 구체적 출자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이 구체적 출자 청구권은 회사가 돈이 급하면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회사 A라는 사원한테 우리 300만 원 출자 받을 거 있거든요.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이거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회사는 구체적 출자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원의 지위와 분리하여, 그러니까 이 애가 사원은 우리 사원으로 그대로 두고 이 출자를 받을 놈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출자를 제3자로부터 간접적으로 회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출자 청구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이 사원으로부터 받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 출자 청구권은 회사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양거로 2번 출자의 이행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자의 이행 시기를 자,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 전에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한명합자 회사는요 무한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 충실이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 무한책임 사원으로 워렌 버핏 같은 거 한 사람 한 명 있으면 아주 끝내주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신용도 AAA 되는 거야. 자본 충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출자의 이행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출자의 이행기를 정했다면 그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회사가 출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정관에도 명시적으로 출자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는 자,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10,000원 빌려줬어. 언제 갚을 거라고 안 정했어. 그럼 언제가 갚을 때야? 그렇지. 내가 돈 달라고 했을 때가 갚을 때야. 내가 오전에 빌려줬어. 저녁이라도 야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야 오전에 빌려준 거 갚아라. 그럼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땐 자 채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땐 민법의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청구한 때가 이행기가 되는 거예요.
민법의 원칙이에요. 다음,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행기를 설립 후 5년 있다가 이행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 회사가 3년째 되는 해에 해산을 했어. 그러면 회사 빚을 갚으려면 청산을 하면서 회사 빚을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청산의 경우라면 출자의 이행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 하더라도요. 출자의 이행기가 한참 남았다 하더라도요.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하다면 청산인은 아직 이행기가 남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행기가 2년 남았다 하더라도 출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청산하면서 빚 갚아야 되니까 출자 이행기 2년 남았지만 지금 출자 이행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특정 사원에게만 청구하면 안 되잖아. 너 청산인이 마음에 안 드는 놈 중에서 야 네가 다 이행해. 나머지 애들은 이행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되니까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출자의 이행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출자와 현물 출자의 경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고요. 자, 노무 출자라면 그렇죠. 노무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이고요. 신용 출자라면 회사가 채무 부담을 할 때 뭐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채권 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인에 대해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 받을 채권을 회사에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얘한테 받게 되겠죠. 그죠? 그때 채권을 출자한 사원은요. 그 채권의 이행에 관하여 일종의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을 서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채권을 출자한 사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책임을 지느냐? 모든 걸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채권을 출자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첫 번째 원금 갚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자 갚아야 되고요. 세 번째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출자한 사원은요. 이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일종의 보증을 서게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면 이 채권 출자 사원이 다 책임지는 거야. 원금, 이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까지요. 다음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첫 번째 제명을 시켜버릴 수 있고요. 자, 제명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더라도 구체적 출자 의무는 어떻게 돼? 소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퇴사는 하더라도 출자 의무는 이행하고선 이걸 다시 평가해가지고 돌려받는 거야. 자, 구체적 출자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요. 다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 요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감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감투를 벗길 수 있는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손익분배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분배의 기준은 원칙, 정관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총사원의 동의로 기준을 정해서 그에 따라 분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원은 10억을 출자했고 어떤 사원은 1억을 출자했어. 하지만 손익분배를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야.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다만 이를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손익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정관이건 총사원의 동의건 간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다만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공평 분배를 하라는 거야.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다음에 손익분배의 시기. 자,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을 배당이라고 부르지요.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같은 물적회사는 자본 충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정기배당이 원칙. 다만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연 1회에 한해서만 중간 배당할 수 있어. 그마저도 배당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 근데 한명합자회사는요. 자본 충실이란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회사에 돈 있으면 다 빼갈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개념도 없어. 그냥 회사 통장에 얼마 있어? 500만 원 있어. 야, 급하니까 그냥 빼가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기와 뭐 한도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자, 사원의 지분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의 지분 첫 번째, 지분의 양도.
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인적 회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명합자회사라 그러면 그냥 가족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회사. 그거 말고는 한명합자회사가 설립할 수가 없어. 여러분 친구랑 무한 책임 부담하는 회사 설립할 수 있어?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친구 사이 깨지기 마련이야. 동업하면 안 돼. 친구랑.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아니면 한명합자회사 못해. 사실상. 서양 같은 경우는 한명합자회사 형태가 많거든요. 서양에 있는 한명합자회사도 보면요. 전부 다 그냥 가족회사예요. 가족회사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지분의 양도가 아무나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원의 지분 양도는요 아주 어렵습니다. 지분의 양도에 다른 사원,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원조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원 동의해요. 당연히 전원이 동의해야 돼. 자 전부건 일부 양도건.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이 한명회사의 사원으로 오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원 전원이 동의해야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회사의 정관 변경은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의 정관 변경은 모든 사원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요. 다른 사원 전원 동의 한 명 빠졌잖아. 그럼 정관 변경이 어떻게 될까? 사원의 지분이 양도되면 새로운 사원이 등장하거나 지분 구조가 변경되거나 정관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총사원 동의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원 전원 동의만으로 정관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한 지명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없어도 정관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정관 변경이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관 바꿀 일이 있다면 그냥 해당 규정의 요건만 갖추면 정관도 총사원 동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오시죠? 자, 다음 지분의 입질 어떨까? 자, 질권이라는 것은 언제든 소유권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연필로 밑줄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도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당연히 양도가 중요합니다. 입질은 잘 안 나와. 해석이니까. 자, 다음 지분 양도의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분의 양도로 지분 구조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원이 가입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정관은 자동으로 바뀌는 거야. 따로 정관 변경을 위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이러한 지분 양도로 지분 변경이나 신입사원이 가입했다면 이제 등기도 변경해야 되겠죠. 그때 양도인은 이 변경 등기 후 2년간 등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책임을 유지하고요. 다음에 지분 양도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변경 등기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크게 중요한 거 없고요. 다음 양보로 2번 지분의 압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주식회사 지분의 입질에서 배우긴 배웠었죠. 이게 누를 앞자를 써서요. 어떠한 권리를 꽉 눌러가지고 못 움직이게 담보로 확보해 놓는 것. 이것을 압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분의 입질은 돈 빌리면서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한 거야. 지분의 입질은. 근데 지분의 압류는 원래는 담보가 없었는데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사후적으로 담보를 확보해 놓는 거. 사후적으로 담보를 확보해 놓는 것을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분의 압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사원의 지분 압류는 내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원권 중에서 돈과 관련된 자익권에 대해서만 지분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의 압류는 사원의 이익 배당이나 지분 환급 청구권, 지분 환급 청구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의 지분이 압류되더라도 이러한 자익권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권리가 아닌 나머지 공익권들은 어떤가? 원래의 사원이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자, 지분을 압류한 사원은 이 사원 퇴사시켜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퇴사를 청구합니까? 사원의 사원이 퇴사를 하면 이 지분이 환급이 되잖아. 돈이 나오잖아. 그걸로 내 채권 회수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퇴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지분 압류 채권자는 퇴사를 청구할 때 오늘 퇴사시켜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 우리 이미 퇴사 어떻게 했었어?
자발적 퇴사, 6개월 전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했었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분함유 채권자의 퇴사 청구권도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원이 퇴사할 때 지분을 환급받지요. 그 환급되는 지분 금액에 대해서 지분 가액에 대해서 야, 내 채권 500만 원 가져갈게. 자기 채권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자, 근데 꼭 이렇게 해야지 갚는 놈이 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갚는다고. 자, 다만 사원이 미안, 사실 돈이 있었어 하면서 변제를 했다면 굳이 사원을 퇴사시킬 이유가 없겠지요. 그지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굳이 사원을 퇴사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 퇴사 청구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봅니다. 이때는 퇴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시느냐? 임의청산. 이거는 나중에 청산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다음은 양거로 3번 지분의 상속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명회사의 사원들은 그 사원들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특정한 사원이 사망을 했을 때 그의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극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사원이 사망을 하면요, 그냥 퇴사시켜버립니다. 그 사원의 지분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야. 따라서 사원의 사망은 퇴사이지 그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 상속인은 지분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퇴사가 되면서 환급되는 지분을 이 상속인이 받는 거예요. 지분의 평가 금액을, 그 지분 환급에 되는 평가 금액을 돈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죠. 지분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이 상속이 되는. 자, 첫 번째 예외가 정관으로 상속을 허용했을 때. 자, 정말 가족처럼 똘똘 뭉쳐있는 한명회사의 사원들끼리 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사원이 되어서 우리 회사 경영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자 라고 정관에 정해놨다면 상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뭐야? 피를 토하고 돌아가신 분이야.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그 상속인이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속인이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 나는 회사 경영 안 할 건데, 난 그냥 돈 받고서는 그냥 놀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상속인에게도 선택할 시간을 줘요. 자, 조그만 글씨로 썼다는 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때 상속인은요, 그 상속의 개시를 안 날,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회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이 회사의 사원 지위를 승계하겠습니다. 그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회사 경영할 능력이 안 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지분 승계를 포기하겠습니다. 포기의 통지를 3개월 내에 발송을 해야 돼. 문제는 이 3개월 내에 답변이 없어. 회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 3개월 내에 통지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거면 통지 안 해도 돼. 3개월 지나면 포기 간주가 되니까. 하지만 승계할 거면 무조건 3개월 내에 승계의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포기하면 퇴사되고 지분 환급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인에게. 따라오시죠. 상속인에게 지분 환급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상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어떤 경우냐? 바로 해산 후입니다. 회사가 해산하게 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요. 청산 절차라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빚 갚고 자녀 재산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 후에 사원이 사망했다면 얘 먼저 지분을 환급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야야 기다려, 우리 청산 절차 중이니까 일단 상속받아. 무조건 상속받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녀 재산 분배할 때 같이 나눠 먹자는 거야. 어차피 우리 회사 문 닫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원이 사망을 하면 정관의 규정이 있건 없건 간에 사원의 지분이 무조건 상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분이요, 상속 비율에 따라서 쪼개져 버린 거야. 그럼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권리 행사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이것도 조그맣게 쓰니까 안 나온 거예요.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한 사람 정하고요. 자, 이 사람을 정했다면 회사가 통지할 때 어떻게? 그 사람한테 통지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통지한 최고는 아무나 한 사람한테 하면 된다라는 우리 주식의 공유와 비슷한 규정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어요. 주식의 공유와 비슷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분의 상속까지 살펴봤습니다. 정관으로 상속을 허용할 수 있고, 결론 이거예요. 정관으로 상속을 허용할 수 있고, 해산의 경우라면 무조건 상속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다음 회사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의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에 대해서요. 자, 한 명 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걸 따르고요. 그 규정이 없다면 자,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 뭐가 있느냐?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합은 내부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명 회사의 내부 운영은요,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법에서 몇 가지 규제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대외적인 관계에서는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회사 맘대로 할 수 없고요. 당연히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요. 자, 먼저 한 명 회사의 내부 운영에 있어서 업무 집행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 회사의 업무 집행이라는 것은 마치 이사회에서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듯이 회사 내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거를 본다는 것이에요. 원칙 각 사원이 합니다. 각 사원이 회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알아서 혼자 하는 거예요. 알아서 혼자 하는 거예요. 다만 자, 정관으로요. 자,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업무 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정관으로 일부 사원에게만 업무 집행권을 부여하여 특정한 사원만 업무 집행 사원이 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요. 또한 자, 정관의 규정으로 이러한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도록 반드시 함께 하도록 자, 공동 업무 집행 사원도 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업무 집행에 관한 어떠한 다른 정함은 정관으로만 할 수 있지. 자, 연필로 적어주세요. 총사원의 동의 X. 총사원의 동의로는 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권에 대한 정함과 차이예요. 자, 대표권에 대한 정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 구경하고 와볼까요? 자, 한 페이지 뒤로 오셔서 자,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대표기관의 구성해가지고 원칙 예외 나와 있죠. 자, 예외 보시면 어떻게 해? 대표권에 관한 다른 정함은 정관 규정이 없어도 돼. 총사원의 동의로도 대표권에 관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계속 일관됩니다. 다시 앞으로. 자, 업무 집행에 관한 다른 정함은 정관 규정으로만 할 수 있다. 대표권에 관한 다른 정함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일관됩니다. 자, 다음 자, 업무 집행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집행의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내부 운영에 관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 각자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하고 업무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각 사원이 업무 집행을 하고요.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특정한 사원만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러면 각 업무 집행 사원이 알아서 결정하고 업무 집행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다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때의 회의 방법은 자, 총사원 기준으로 과반수 요 경우. 다만 특정한 사원만을 업무집행 사원으로 정했다면 그 어디 갔어? 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 혼자 결정하기 좀 그런데 야, 단톡방에다 올리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계약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거기서 모여있는 단톡방에 총사원이 있다면 그들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야. 다만 전체 사원 중 일부만 업무집행권이 있다면 그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원들의 단톡방을 따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대부분의 사항은 과반수를 결의하고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 이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 공동업무집행사원이라면 공동업무집행사원은 항상 어깨동무하고 함께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과반수가 아니라 무조건 전원동의예요. 다음 자 지배인의 선해임입니다. 지배인이라는 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지요. 따라서 지배인의 선해임만큼은요. 우리 회사 업무집행사원이 일부에게만 업무집행권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자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도 총사원입니다.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지배인을 선해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회사의 사원이 A, B, C, D, E가 있다. 그리고 정관의 규정으로 A, B, C에게만 업무집행권을 줬다. 일반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은 A, B, C 중 2명만 동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A, B, C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이때는 A, B, C, D, E 다 동의해야 돼. 예를 들면 정관 변경 같은 건. 그리고 지배인의 선해임은요. 지배인의 선해임은 무조건 A, B, C, D, E 중에 과반수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배인의 선해임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틀린 거예요. 업무집행사원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총사원 과반수입니다. 자, 다음 이러한 업무집행권이라는 감투. 자, A, B, C가 쓴 감투 요 별표를 떼어버릴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집행권의 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사원 지위 상실이 아니야. 업무집행권의 상실은 뭐야? A, B, C에게 붙어있는 별만 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업무 위반 행위가 있다면 법원에 얘 별표 좀 떼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원 지위의 박탈은 중요하니까 아까 제명 어떻게 했었어? 제명.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지. 근데 별표만 띄는 거는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서 A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별표만 띈다 그러면 B, C, D 이 중에 누구나 한 사람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원이 법원에 업무집행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송을 혼자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면 업무집행권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자, 업무집행권 상실이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 변경을 해야 되겠죠. 등기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자, 업무집행권안의 상실, 사원 자격의 박탈, 제명은 다른 사원 과반수지만 그냥 별표만 띄는 거는 그냥 다른 사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 구분하시기 바래요. 제명과는 다릅니다. 자, 다음 다음 직무대행자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에서 봤던 직무대행자 선임, 직무집행 정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모든 회사에 다 규정돼 있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자, 이의권과 업무감시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E 이렇게 세 명에게 업무집행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의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래. 근데 B가 봤더니 이거 좀 계약 내용이 이상한 거야. 그럼 B가 잠깐만, 야 A, 너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한번 의논 좀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의권이에요. 자, 업무집행권을 보유한 사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각 사원이 원래 업무집행권 가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해서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다면, 다만 업무집행 사원을 따로 정했다면 각 업무집행 사원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A, B, C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다른 업무집행 사원만이 이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와 C만이 이때라면 B와 C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톱. 그 계약 진행 일단 스톱시키고요. 업무집행권을 보유한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고냐 스도비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A, B, C 세 명이 모여서 그 과반수 동의로서 고냐 스도비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총사원 과반수지만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했다면 업무집행사원 전체를 기준으로 과반수 결의로 정하는 것이에요. 다음 업무감시권 보겠습니다. 업무감시권은 자 주식회사의 경우로 본다면 자 우리 감사는 어때? 업무집행권이 없잖아. 대신에 감시권을 행사하지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이라면 이 감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감시권의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 조합의 업무감시권 규정을 준용하거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묻지 않을 거예요. 알 필요도 없어요. 자, 회계감독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야, 통장 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양괄호 5번 경업회피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용자 3대 의무고요. 아이고, 요거는 제가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카메라 잠깐 와주세요. 자, 경용자 3대 의무 중에서 기회유용 금지 의무는 주식회사밖에 없지요. 그래서 경업회피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두 개를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명합자회사에서는 경업회피 의무가 훨씬 더 중대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 요건도 훨씬 어렵고요. 경업회피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요. 제명의 사유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회사의 소유자라는 놈이 경쟁사에 가가지고 어떤 임원에 취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쟁사를 지가 차려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이건 너무 더 나쁜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회사의 소유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건 좀 봐줄만 하겠지. 자기 거래는 좀 봐주겠지만 경업은 못 봐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경업에 대한 승인은요. 자, 일단 그 경업을 하려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당연히 없어. 걔를 빼고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자기 거래는요. 야, 우리 회사 건물 좀 있잖아. 그거 나가 좀 살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소유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거니까 좀 봐주는 거야. 어차피 지 건데 뭐. 소유자니까. 그래서 자기 거래는요. 다른 사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돼. 요건이 그러니까 경업이 훨씬 어려운 거야. 다음 위반 시. 자, 이러한 동의 없이 경업을 하거나 자기 거래를 했다면 자, 경업회피 의무 다른 사원 전원 동의 없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동종 영업 목적 다른 회사에 이사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퇴사 제명사유입니다. 제명사유. 퇴사시켜 버릴 수가 있어. 제명사유다 이거지. 하지만 자기거래 위반은 제명까진 못해. 좀 봐주는 거야. 다만 경업 위반이건 자기거래 위반이건 그 사원이 쓰고 있는 감투 베끼는 것은 가능해요. 사원이 쓰는 감투는 업무집행권이라는 감투가 하나 있고 대표권이라는 감투가 있거든요. 그 업무집행권이나 또는 대표권의 상실 사유는 이 두 개 모두 해당됩니다. 감투 베끼는 정도니까. 이건 자기 거래도 위반 시 감투는 베낄 수 있는 거야. 제명까지 못 시켜도. 자, 요 내용 잘 정리하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럼 경업회피 의무부터 살펴볼까요? 내용 자체는 자, 이거 실강 들으신 분들은 이따 적으시고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적으면 되잖아. 우리 바쁘다고 갈 길이 멀다고. 자, 경업회피 의무는요. 일단 첫 번째,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입니다.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내용 자체는 똑같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불효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요. 동종 영업 목적 다른 회사의 경영진, 이사 또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자,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개손해 똑같고요. 개손해인데 해임이 제명이거지, 제명. 그리고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개입권을 행사할 땐 개입권 행사는 전원동의로 하면 안 되지. 그럼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개입권 행사는 그냥 일반적인 결의. 총사원 아니면 과반수거든. 총사원 아니면 과반수니까 과반수겠지요. 그죠? 그래서 개입권 행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할 수 있어요. 다음, 자기거래의 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거래의 범위에 대해서 뭐 사원의 배우자 직계 점수 이런 건 없어. 그냥 사원만이야, 사원만. 주식회사보다는 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제명까지는 안 돼. 제명은 아니고 다만 손해. 그래서 손해배상 연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의 권한 상실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내부적인 업무집행이 아니라 대외적인 회사의 대표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회사의 대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만이 대표이사 감투를 쓸 수 있지요. 그죠? 주식회사의 이사만이 대표이사 감투가 쓸 수 있지. 마찬가지로 한 명 회사도 업무 집행권이 있는 사원만이 대표 사원 감투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처럼 ABC 3명 중에서 ABC만 업무 집행권이 있다면 ABC 중에서만 대표 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오세요. 그래서 원칙은요. 자, 원칙은 모든 사원이 업무 집행권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자, 다른 정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와 같이 업무 집행 사원을 따로 정했다면 그리고 대표 사원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라면 ABC 3명이 대표 사원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ABC 3명의 대표가 있으면 너무 대표가 많다. 그러면 이 ABC 중에서도 또 일부의 대표 사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D와 E는 애당초 대표 사원이 될 수가 없어. 이 경우라면 ABC 중에서만 대표 사원을 정할 수 있는 거야. 자,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의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총사원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다 동의해야 돼 이때는. 자, 그냥 사원이라고 하고 업무집행사원, 대표사원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사원이라고 하면 A, B, C, D, E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하면 A, B, C만 포함하는 거고 만약에 이 중에 대표사원이 A와 B로 정해졌다면 대표사원이라는 단어는 A와 B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사원 그러면 5명 다.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하면 A, B, C. 대표사원이라고 하면 A와 B만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일부의 사원만을 대표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사원을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업무집행사원과 공동업무집행사원은요. 정관으로만 할 수 있잖아. 총사원의 동의가 안 되잖아. 두 개 비교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대표사원이 누구냐 이런 것도 이제 등기사항이고요. 넘어가고요. 다음에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이 대표사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대표한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그 사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게 상법 210조 규정이고요. 210조가 원래 한명회사 규정입니다. 이 210조 한명회사 규정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다 준용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양괄호 2번 대표권의 내용과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권의 내용
자, 회사의 대표 사원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9조 규정이에요. 그리고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9조 2항이에요. 209조 1항과 2항을 다른 회사에서 준용하는 거예요. 대표이사에서 준용하고 뭐 대표 업무집행사원에 준용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규정이야. 한명회사. 다음, 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느냐? 대표 사원이 회사 대표합니다. 회사와 사원 간 소송 가족 일이잖아. 알아서 하는 거야. 원래 대표 사원이 그냥 회사 대표하면 돼. 괜찮아요. 다만 회사가 사원에 대해서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 대표 사원이 있으면 그냥 대표 사원이 나가면 돼요. 근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대. 어떤 경우에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자, 회사의 대표 사원이 한 명 있어. 그놈과 회사 간의 소송일 때만 이런 일이 있겠죠. 아니면 회사의 대표 사원이 2명 있어. 그 2명과 회사 간 소송. 아무튼 회사의 모든 대표 사원과 회사 간 소송일 때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문제가 있는 놈을 제외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개입 없어요. 한명 회사는요, 가만히 보면요, 제명이나 업무집행권 상실 외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청산할 때 빼고. 대표권 제명, 대표권 업무집행권 상실 말고는 법원이 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청산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청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거예요. 유한회사도 법원의 개입이 없잖아. 그죠? 사원총회에서 정하잖아. 그죠? 비슷한 거예요. 다음, 대표권의 상실. 자, 똑같습니다. 대표 사원이 회사를 대표함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 위반 행위가 있다면 자, 감투만 맡기는 거잖아. 감투만 맡기는 거니까 그냥 다른 사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원은 그냥 한 사람이 법원에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대표 사원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것이죠. 사원 지위 박탈은 아니야. 그냥 대표 감투만, 여기서는 동그라미만 지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만 지우는 거야.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한명회사의 결의 방식 정리 한 표 보겠습니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자, 먼저 이렇게 사원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게 원칙이야. 다만 일부의 사원에게만 업무집행권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업무집행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업무집행 사원이 있다면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업무집행은 각 사원 또는 각 업무집행 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각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좀 중요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들의 과반수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라면 총사원 과반수, 일부 업무집행사원이 있다면 일부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 결의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공동 업무집행사원은 한 몸이에요. 무조건 전원동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공동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정함도 업무집행권에 대한 다른 정함이니 정관으로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총사원 동의가 되지 않아요. 다음, 자, 이러한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원은 이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특정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일단 소집하고, 자, 모든 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이 있다면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일부 업무집행사원이 있다면 그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고냐스도미냐를 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오시나요? 얘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거 합자회사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보세요. 자, 다음 대표권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권. 자, 대표권은 기본적으로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업무집행사원과 링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만이 대표사원 감투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칙대로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다면 다른 정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업무집행사원이 있고 다른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그럼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중에서도 일부의 사원에게만 대표권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업무집행사원 중에 특정한 대표를 정하거나 공동대표를 정하는 것은 정관의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총사원의 동의로서 한다는 거지. 자, 업무집행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으로만 할 수 있지만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총사원 동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시고요. 다음, 자, 업무 집행권이 있건 없건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원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건 총사원 동의.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건 총사원 과반수 동의인데요. 이걸 A, B 표시해 놨지요. 하단에 A 보겠습니다. 자, A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뭘까? 결과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야. 자, A에 나오는 것은요. 결국 회사의 정관 변경과 구조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A 옆에 자, 표 A 옆에 정구 써주세요. 정구. 정관 변경, 구조 조정. 자, 첫 번째 짝대기 보시면 정관 작성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두 개. 사원의 가입과 퇴사는 정관 변경 아니야. 사원의 가입과 퇴사는 정관 변경 사유 아닙니까? 총사원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 오른쪽 짝대기 세 개 다 뭐야? 해산, 청산, 영업 양수도, 조직 변경 합병. 뭡니까? 구조 조정이죠. 회사의 구조 조정 사항들이 총사원 동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다음, 업무 집행권이 있건 없건 간에 총사원 과반수 동의로 하는 거 뭐가 있느냐? 자, 여기 짝대기 여러 개 써 있지만요. 지배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배인. 그래서 B 옆에 지 써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정구지로 기억해 주세요. 정구지. 경북인가 충북인가 지방에서는 부추를 정구지라고 불러요. 부추전을 정구지전이라고 부르든가 뭐 그런데 저는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정구지란 단어가 있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정구지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자, 어떠한 이슈가 있어. 예를 들어서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정한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의 전원 동의와 과반수 동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건 전원 동의고 좀 덜 중요한 건 얘 빼놓고 나머지 과반수 동의겠죠. 자, 그게 C와 D 표에 나오는데요. 자, C 부분을 보신다면 경업 승인 중요하니까 전원 동의고요. 다음에 지분의 양도도 중요하니까 다른 사원 전원 동의고요. 다음에 특정 사원이 원인이 되어서 설립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 그 특정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원 전원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요 세 가지 경양특이에요. 경양특. 경업 승인, 지분의 양도, 그다음에 특정 사원에 의한 설립 무효 취소 시. 경양특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자,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짝대기가 중요합니다. 자기거래 승인과 제명 청구.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제로 기억해 주세요. 자제. 그래서 정구지, 경양특, 자제가 되는 거예요. 경양특 자제는 솔직히 어떤 스토리를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어떤 스토리, 좋은 스토리가 없어. 저는 앞글자에 무조건 스토리를 붙이거든. 근데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아. 경양이라는 것은 돈가스 같은 걸 경양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타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정구지, 경양특, 자제 해서 8가지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 회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10분 쉬고 합자 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